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찔까?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때문입니다. 다이어트에서 사람들이 관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을 드시지 마십시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늘 뚱뚱했고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했다고 하셨는데요. 현재는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상태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 유아 때부터 뚱뚱했고 계속 뚱뚱했습니다. 물론 요요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저는 1년 반째 지금 제가 원하는 몸무게로 유지를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연말연시라서 조금 먹다 보니까 살짝 한 2kg 정도 증량을 했습니다. 증량을 했는데 제가 한 또 이틀 3일 만에 바로 증감을 해서 현재는 플러스 마이너스 68kg에서 제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살이 쪘을 때 제가 지방간 수치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당뇨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살이 뚱뚱하게 계속 찌니까 88kg까지 쪘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MRI도 찍고 다양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어지러웠냐면 하늘이 돌아가고 모든 게 다 돌아갔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어지러울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체력 소진도 굉장히 많이 되고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살을 빼고 나니까 좋아진 점이 있는데 일단 체력이 올라갔고요. 지방간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찾지 못했던 어지러움증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고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제가 20대의 몸으로 돌아온 것처럼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는다면 어떤 점이었나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다이어트에 대한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일단 첫 번째는 그 살이 찌는 원리와 살이 빠지는 원리를 아셔야 되거든요. 자, 살이 찌는 원리. 다들 많이 먹어서 찐다. 물론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생깁니다. 포도당이 그 에너지가 인슐린을 만나서 이제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잉 공급이 되면 이제 피 속에 포도당이 많이 남잖아요. 쉽게 표현드리겠습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에게는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버리실 겁니까? 아니죠. 저금하겠죠.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버리지 않고 이걸 저금합니다. 첫 번째 저금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글리코겐이라고 합니다.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되죠. 여기에 또 다 저장을 하고 나게 되면 이제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지방은 부동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을 샀지 않습니까? 이제 예금이 많아요. 예금 두면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을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문제는요, 부동산은 쉽사리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드시고 많이 드시면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지방으로 저장된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반대 과정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지방이 연소가 될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이제 살이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살은 어떻게 빠지느냐? 우리 피 속에 혈당이 떨어지면 인슐린이 쉽니다. 인슐린이 쉴 때 첫 번째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글리코겐에서 가지고 옵니다. 글리코겐 방금 저장했던 예금 기억나시죠? 예금에서 뺐습니다. 뺐쓰다 보면 결국은 글리코겐은 12시간 정도, 10시간에서 12시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쓰고 나면 그때 지방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말로 부동산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10시간 안에 내가 무언가를 먹어버리면 그게 다시 포도당 리셋이 되는 거죠. 포도당이 돼서 리셋이 돼서 다시 글리코겐 다시 지방 축적 이 순서 때까지 리셋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 무언가를 먹게 되면 결국은 지방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찔까?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는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주 먹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 연소까지 가지 않고 리셋돼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본격적으로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제가 줄여서 5가지로 줄였는데요. BTS 다이어트라고 저는 이 책에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B, 배드 푸드 스탑입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타임 리스트릭티드 이팅, 즉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공복을 유지해서 그 지방 연소를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슬리핑 웰, 즉 잘 자야 됩니다. 다이어트에서 정말 사람들이 관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살을 잘 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시 B로 돌아오는데 B는 그 배드푸드 스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트레이닝입니다. 운동이죠. 운동은 살을 뺄 때는 정말 중요하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없이 하면 다시 요요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즉
스트레스 지수가 향상되면,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그 혈당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또한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거나 살을 잘 찌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와 2가지 원리를 알면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피해야 한다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음식인데 절대 피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한다면 이 7가지를 피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억나게 앞글자만 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 밀, 술, 튀, 초, 나, 담 7가지입니다.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설탕입니다. 정제당이라고 하죠. 이 정제당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고, 즉 축적 빈도가 빨라지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 요즘 무설탕이 되게 많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설탕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요, 밀입니다. 밀가루, 대표적으로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7가지 중에 앞에 제가 넣어놨던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피하려면 이 2가지를 최대한 많이 피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칼로리가 7칼로리거든요. 보통 탄수화물은 4칼로리, 그 다음에 그 단백질도 4칼로리, 그렇지만 지방 9칼로리죠. 그 사이에 있는데 굉장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이걸 empty 칼로리, 즉 빈 칼로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또 있어요. 술을 먹을 때 술만 마시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안주가 있죠. 그래서 나쁜 음식들을 같이 불러오는 데다가 술까지 먹기 때문에 피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 튀김인데요. 튀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밀가루를 묻혀서 튀기는데 거기다가 기름이 좋지 않습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아니면 산화 지방이 생기기 때문에 나쁜 지방입니다. 나쁜 지방을 먹기 때문에 피하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나는 나트륨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소금을 통해서 수분이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트륨은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피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드시되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는 않다. 그 다음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은 앞에 설명드렸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할게요. 과자부터 시작해서 공산품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 안에 보면 설탕이 들어가 있죠. 밀가루도 들어가 있죠. 나쁜 기름도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소금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과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라. 마지막 담배는 왜 넣었냐면 결국 우리가 그 다이어트의 목적은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 담배를 통해서 살이 빠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에 좋지 않고 잠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담배는 가급적이면 끊으시라. 백해무익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7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딱 일주일만 이렇게 드셔보시라. 권장하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단기 다이어트보다 장기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급한 일이 없다면 장기로 빼셔야 되지, 장기로 빼신다면 몸에 무리가 오고 요요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입맛에 맞는 채소를 찾으셔야 돼요. 탐색전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향이 강한 그 채소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상추라든지 파프리카, 제가 브로콜리가 맛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그전까지 정말 맛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입맛에 맞는 채소들을 쭉 찾았어요. 그리고 당근 라페로 먹으니까 되게 맛있었고요. 그 다음 버섯으로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단 영양소가 좋은 음식으로, 자연식품으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2번째는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탄단지라 그러죠. 단백질 중에 저는 원래 닭가슴살을 좋아했습니다. 그 닭다리가 있으면 닭다리보다는 닭가슴살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주로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채소가 입맛에 안 맞는 분들은 소스를 약간 가미하세요. 당이 적은 소스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계란도 원래 좋아해서 계란이나 아니면 메추리알 이런 것들도 먹었고, 정말 좋은 거 두부입니다. 두부는 졸여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생으로 먹어도 되고, 그래서 주위에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두부를 추천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연어를 상대적으로 좋아합니다. 오메가3도 있고, 그리고 구워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 일본 소스 있잖아요. 거기에 재워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계속 유지하지는 못하고 한 달에 한 2-3번 정도 먹긴 한데 연어도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고기도 마찬가지. 단백질류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마찬가지 비쌉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아래 위로 먹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렌틸콩이나 병아리콩, 콩류를 선택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복합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콩류를 좋아했고 복합 탄수화물도 좋아했어요. 이게 입맛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드셔보시고 여러분 입맛, 콩을 싫어한다면 콩을 빼세요. 왜 억지로 먹으면, 참고 먹으면 오래 못해요.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현미 꽤 괜찮았는데 의외로 이번에 발견했던 게 뭐냐면 귀리였습니다. 오트밀이라고 하죠. 귀리도 저 입맛에 오독오독한데 저는 맛있었어요. 다양한 잡곡류들까지 있으면 좋고요. 또 하나만 더 하면 그 단백질 쉐이크 있죠. 물론 그 가공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드시라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일주일 안에 영양, 단백질을 잘 못 찾았을 때는 저는 단백질 쉐이크는 보충용으로, 단백질 쉐이크만 먹어라 이건 아닙니다. 보충용으로 조금 허기가 진다, 아니면 조금 내가 뭔가 단백질이 모자란다 할 때 단백질 쉐이크까지 드시면 아마 일주일 딱 해보시면 살이 쭉 빠질 겁니다. 일주일만 해도 효과 본다라는 게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 효과를 많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자주 먹으면 리셋이 된다 그랬죠. 자주 먹는 습관을 없애야 됩니다. 즉 식사하셨으면 포만감 있게 그때 연달아서 다 먹으세요. 물론 나쁜 음식은 드시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무언가를 드시지 마십시오. 중간에 특히 간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중간에 한 4시 정도 되면 출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먹어버리면 다시 리셋. 특히 밤에 야식 드시면 리셋. 자주 먹지 않는 게 첫 번째, 빨리 통할 겁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데 탄수화물을 먼저 먹지 말고 야채, 채소를 먼저 드시고 나면 위에 코팅이 되면서 혈당이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야채 먼저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탄수화물 드시고 이 순서대로 드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겠고요. 저는 식사 때 충분히 영양가가 높은 음식으로 잘 먹는 게 핵심입니다. 많이들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안 먹어서 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잘 먹어서 빼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고 쉬운 다이어트가 되지, 다이어트는 버티기가 아니에요.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적은 이유가 그겁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나쁜 음식을 제외하고 잘 드시고 영양가 가득 드시고 살짝 포만감이 있을 정도로 드실 때는 충분히 드시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단 중간에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다이어트는 건강해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최대한 본인이 오랫동안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극단적이거나 막 무작정 굶는다거나 원푸드 다이어트거나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하시면 건강이 상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 건강한 다이어트 하셔서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할 때 보통 칼로리부터 신경 쓰는데요. 칼로리만 줄이면 살이 빠질 거라는 생각, 이거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왜 위험한가요? 이 사실은 칼로리를 줄이면 살이 빠지는 건 맞죠. 그쵸? 들어오는 에너지가 쓰는 에너지보다 적으면 체중은 줍니다. 칼로리 분명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런데 이 칼로리의 숫자만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놓칩니다. 하나는 영양 균형이고요. 또 하나는 같은 칼로리지만 몸에서 다르게 작동한다는 이 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오해받는 애가 지방이에요. 이 지방은 1g에 9kcal라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2배가 넘는 에너지를 냅니다. 그럼 이 칼로리만 보면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살찐다고 아예 안 드시거나 정말 최소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몸은 지방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 세포를 감싸는 막도 만들고요. 지방 끊으면 세포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호르몬도 만들고요. 비타민 A나 G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려면요, 반드시 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칼로리가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견과류나 생선, 아보카도 같이 좀 좋은 지방은 오히려 챙겨 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칼로리가 같아도 살이 좀 덜 찌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 생각하셔야 되는 건 바로 혈당입니다. 이 흰 쌀밥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이 정제됐다는 게 뭐냐면, 흰쌀밥은 우리 왜 이 벼에서 이 쌀겨를 다 갈라낸 거잖아요. 다 깎아냈기 때문에 정말 하얀색, 변운까지 다, 신운까지 다 빼낸 하얀 색깔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식이섬유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에 갑자기 많은 혈당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당을 빨리 치우려고 이 인슐린을 한꺼번에 막 분비시킵니다. 근데 이 인슐린이요, 남는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당이 확 치솟으면 인슐린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때 당이 지방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반대로 잡곡밥처럼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은 칼로리가 같아도 지방으로는 덜 저장됩니다. 혈당을 좀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은 똑같지만 천천히 올리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 때문에. 이 실제로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이 식이섬유나 단백질하고 같이 먹으면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식이섬유와 단백질 풍부한 음식 그리고 또 좋은 지방을 고르는 게 단순히 적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밥 먹고 나면 유독 졸리고 몸이 축축 처지는 이 식곤증 증상은 이거 혈당 스파이크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먼저 계속 제가 인슐린 얘기를 하는데 인슐린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잘게 쪼개져서 포도당이 돼야 돼요. 어쨌거나 가장 간단한 형태가 포도당이거든요. 이 포도당이 되는데 이 포도당이 바로 혈당입니다. 그리고 얘가 혈액 속에서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혈액이 혈액 속에서 떠다니기만 해서는 쓸모가 없어요. 얘가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와서 문을 열어줘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연료로 쓰입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흰 쌀밥이나 하얀 밀가루로 만든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다. 그러면 이 소화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포도당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확 쏟아져 들어오죠. 우리 왜 수도꼭지 갑자기 열면 막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혈당이 순식간에 확 치솟아 버립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진짜 그래프 곡선 보시면요. 이 바닥에서 높이까지 쭉 치솟습니다. 이제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 많은 당이 갑자기 들어왔네 하고 얼른 치워야겠다라고 누구를? 인슐린을 갑자기 쏟아붓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문이 필요한 양보다 너무 많이 활짝 열리겠죠. 열쇠가 갑자기 많이 왔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피 속의 당이 정상 수준까지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상보다 더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혈당이 이렇게 급하게 곤두박질 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곤두박질 치는 순간 몸의 기운은 빠지고 졸리고 무기력해져요. 저혈당 증세처럼요. 이게 바로 식후에 몰려오는 졸음의 정체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떨어지는 폭이 클수록 훨씬 힘들어지거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됐죠? 그럼 당이 빠르게 흡수돼요. 혈액 속에 당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갑자기 또 떨어진 거잖아요. 세포 안에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계 또 땡깁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혈당을 천천히 완만하게 올리는 식사가 바로 이 식후 컨디션 관리에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려면 식사 순서도 중요하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달라져요. 저게 최고밥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었는데요. 최고의 밥을 먹는 방법은 최고밥, 채소, 고기, 밥 이 순서대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채소를 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이게 이 위장에서 일종의 그물망 역할을 해서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최고 고기죠.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물고기 이런 단백질을 먹고 난 후에 그 다음 밥을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이 최고밥대로 드시면 혈당을 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실제 한 연구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었을 때 식후 30분 혈당이 약 29%까지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 똑같은 음식인데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꼭 최고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피 속에는 우리 포도당 많습니다. 그렇죠?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럴 때 확 들어갈 때 혈액 속에 잘 넣어주려면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냐? 바로 10분 동안 걷기입니다. 식사하시고요. 조금만 걸어주세요. 바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하지 마시고 좋은 분들과 함께 한 바퀴 도시면 훨씬 더 식곤증도 줄이고 건강하게 식사 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식단 바꾸지 않아도 순서와 약간의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빵을 좀 건강하고 다이어트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빵을 끊어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엄청난 빵순인데요. 아침에 진짜 피곤할 때도 싱크대 위에 맛있는 빵을 어제 사놨다. 이 생각만 하면 저는 또 눈이 번쩍 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빵을 먹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 이 빵이 다이어트에 안 좋다고 하는 이유는 밀가루도 당연히 많고 혈당 스파이크도 올리고 버터도 많이 쓰고 특히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이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에 나쁘다, 안 좋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빵을 고르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덜 살찌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실 일은요, 빵의 성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사실 이 통밀가루나 호밀가루가 섞인 빵이 좋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빵을 그 새벽 배송해주는 그런 곳에서 좀 시키는데요, 먼저 호밀빵, 뭐 통밀빵 이렇게 검색해서 쳐요. 근데 꼭 하셔야 되는 게 뒤에 성분표 확인하셔야 됩니다. 호밀빵, 통밀빵이라고 하지만 뒤에 딱 보시면요, 제일 처음 적힌 게 밀가루, 소맥분이다. 이거는 통밀은 들러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왜 성분표에서 가장 앞부분부터 가장 많이 있는 성분이거든요. 진짜 통밀빵이 아니라 밀가루에 약간의 통밀을 섞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맨 앞에 통밀가루나 호밀가루가 적혀 있는지를 보시고 그런 빵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이 호밀가루로는 또 통밀가루로 빵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지 아세요? 저는 뭐 좋아하냐면 이렇게 빵 찢을 때 쭉쭉 찢어지는 이게 보들보들한 그런 애기 엉덩이같이 보들보들한 하얀 식빵 엄청 좋아하는데 이 호밀빵은 그 맛은 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이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하얀색 식빵을 먹을 수가 없는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바로 뭐냐면요, 빵만 드시지 말고 단백질하고 지방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이 사실 빵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만 이 뭐 달걀, 뭐 치즈, 견과류, 아보카도 이런 거 곁들이면 이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아침에 식빵 2장만 딱 드시지 마시고 뭐 하실 때 계란도 하나 삶으시고, 요즘엔 아보카도도요, 이렇게 프라이드 바로 될 수 있게 나온 제품들 엄청 많거든요. 샐러드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 하루에 2장 정도로 식빵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같은 빵이라도 아침 공복에 달고 하얀색 빵을 딱 먹었다, 혈당이 급등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 후에 오히려 디저트로 조금 먹거나 운동 전후에 먹으면 포도당의 에너지로 잘 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맛있는 빵 같은 거 언제도 잘 먹냐면요, 운동 전에 먹거든요. 운동 전에 먹으면 그때 먹은 빵이 바로 에너지원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잘 쓸 수가 있어요. 특히 막 뭐 버터가 듬뿍 든 소금빵, 뭐 크로와상이다 이런 거 먹고 싶다 그러면 아침엔 조금 참으시고요, 활동량이 많은 점심 드신 후에 가볍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왕이면 이 첨가당 좀 덜 넣은 빵, 버터 조금 적게 쓴 빵 고르시는 게 다이어트에는 유리합니다. 이 크로와상 만드는 거 아시죠? 층층이 다 버터 발라서 만들고요, 소금빵도 그 아래 버터 조각 넣잖아요. 아마 기름종이 흥건하게 버터 젖어 있는 거 보실 텐데요, 달달한 맘모스 빵이나 뭐 크로와상 소금빵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고요. 말씀드렸죠? 드시고 싶다면 활동이 많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곤약이 또 다이어트식으로 뜨고 있습니다. 곤약밥, 곤약 젤리처럼 곤약 식품 정말 많은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곤약은 분명 다이어트에 유용한 식품이에요. 사실 저희 집 냉장고에도 곤약 떡볶이, 곤약밥, 곤약국수 다 있거든요. 97%가 수분이고요, 칼로리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비밀은 바로 뭐냐면 글루코만난이라는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지만 소화효소가 없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 탄수화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도 흡수도 안 되고 그대로 우리 몸 밖으로 지나가니까 칼로리도 없는 거예요. 곤약의 글루코만난이 바로 이런 식이섬유인데요. 그러니까 곤약은 포만감은 줍니다. 열량 부담도 없으니까 다이어트 할 땐 너무 매력적인 식품이죠. 그런데 이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이 곤약만으로 끼니를 때웠다, 곤약밥만 먹었다, 반찬도 안 먹고 그러면 영양의 불균형이 옵니다. 이 곤약 자체에는요, 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식품하고 함께 균형 있게 드셔야 돼요. 다른 식품 안 드시고 곤약밥만 그렇게 드시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배만 차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글루코만난이 두 번째는 부푸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저귀 같은 거, 애기 오줌 싸면 기저귀 퉁퉁해지는 거 기억하시죠? 똑같습니다. 이 물 없이 많이 먹으면요, 복부 팽만해지죠? 가스 생기죠? 변비 생기고요, 심하면요 장 막힘 같은 소화기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부작용 때문에 공식적으로 곤약의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고 한 끼에 100g 정도, 한 요만하거든요. 요 정도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국은 곤약은 주식품이 아니라 다이어트 하실 때도 보조식품으로만 활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침 사과가 건강에 좋다는 말 진짜 많잖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침 사과 좋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건강하죠. 우리 과일 건강하니까 많이 먹어라, 뭐 어른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과일은 좋지만 많이 먹는 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국 과일이든 과당도 이 포도당도 다 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사과, 포도, 뭐 감처럼 우리가 건강식이다라고 믿는 과일도 따지고
따져보면 결국에는 다 당으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특히나 포도나 감 같은 경우에는요, 당 함량이 꽤 높아서 밥 한 공기는 뭐 거뜬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 밤에 먹으면 안 좋냐, 낮에 먹으면 좋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서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은 피 속에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열쇠가 얼마나 잘 드는지 사람마다 또 시간대마다 다릅니다. 이 열쇠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서 적은 인슐린으로도 당이 척척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우리는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열쇠가 빡빡해서 인슐린이 잔뜩 써야 겨우 당이 처리되면 감수성이 낮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 몸이 신기한 게요, 아침에는 감수성이 높아요. 당을 비교적 잘 처리하지만 저녁에는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연구에서는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에 먹으면 아침보다 식후 혈당이 약 17%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과 먹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또 건강식이라고 해서 방심해서 막 양을 많이 드시고 당 함량이 높은 과일을 골라 드시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이 많으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도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과일이라도 뭐 사과, 배, 뭐 자몽, 딸기처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은 걸 고르면 우리 몸에 부담이 좀 덜합니다. 결국에는 건강식도요, 무엇을 언제 얼마나 따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제가 책을 쓰게 된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식품에 관련된 화학적인 내용으로 문화센터 강연을 갔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50, 60대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버님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은 진짜 많은 분들이 성분표를 전혀 보지 않고 식재료나 뭐 아이들 간식을 고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장 보러 가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게다가 저는 좀 이렇게 먹는 양이 많지는 않아요. 많이 먹지 못하니까 이왕이면 한 번 먹을 때 맛있고 건강하게 잘 먹는 게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분표를 보는데 많은 분들이 성분표를 보는 것들을 소홀히 하시는구나, 또는 보시더라도 이게 어떠한 물질이 들어있고 이런 화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한 건지 위험한 건지를 잘 구분하실 수가 없구나라는 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사실 이 책으로 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기획하면서 이 편집장님과 막 얘기하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먹어요 하고, 편집장님이나 주변 분들이 막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좀 묶어서 사실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방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뭐 단백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또 지금 이야기들 나왔던 것들 중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아요. 고기 맛있게 구우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과학적인 원리와 우리가 식당 가서 고기 구울 때도 좀 맛있게 구우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세부적인 팁들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좀 많이 구매하셔갖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식재료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사서 휙 읽어보셔도 되고, 부엌 한켠에 꽂아 놓으시면서 이런 게 좋구나, 내가 이런 기름을 사야겠구나, 뭐 식용유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두고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내용들 담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시고 건강한 식생활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